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식사들 잘 하셨어요? 노곤하실 텐데. 저기 어제 한 것처럼 제가 1시간가량을 강의를 기본 개념을 좀 가르쳐드리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얘기가 되겠는데요. 심혈관이 뭡니까? 심혈관. 심장하고 혈관. 예,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인데 혈관 중에서도 동맥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그러면 심장병만 포함한 게 아니라 고혈압, 그 다음에 또 심장마비, 그 다음에 중풍, 그죠? 이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에 가서 혈관이 막히는 것 또는 혈관이 터지는 것. 그게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세미처럼 그냥 쫙 퍼져 있거든요, 혈관이. 그 다음에 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그 심혈관 질환의 아주 일부 나타나는 예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고혈압이 없다 그러면 나는 혈압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걸 쭉 들으시면서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중에 혈압이 100% 정상이라 하더라도 심장마비나 중풍이 전혀 무관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혈압은 우리 그 사람에 따라서 피지올로지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몸이 유지를 시킬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멀쩡하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고 중풍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혈압이 괜찮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내 얘기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어제 우리가 이 복부 비만이 우리 건강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부 비만. 살이 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부 비만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뿌리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나무가 맺는 열매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다. 당뇨, 고혈압, 심장마비, 중풍, 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가 바로 복부 비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만 해결하면 그 나무는 죽을 것이고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는 맺힐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인병 또는 만성질환 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병의 근간은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리 없는 살인마 잘 아시죠? 고혈압.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계략을 좀 하고 넘어가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데피니트한 고혈압 환자예요. 60세 이상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다 고혈압 환자예요. 60세가 넘으면. 북미에서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뭐 3분의 2 이상 고혈압이 있어요. 표면으로 우리가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50%만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50%만. 그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도 15%만 혈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평균입니다만 저야 제 환자를 저렇게 놔두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 혈압을 빨리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15%보다는 더 혈압 치료가 돼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되는 거는 혈압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뇨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혈압은 혈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이 나오게 된 근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WHO에서 5대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을 세계적인 모든 국가에서 내놓는 사망 원인 통계표를 다 집대성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혈압, 흡연 다 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비만이나 이런 고지질 같은 대사장애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치료인자를 등한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잘 보시면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이게 다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만이 오고 고지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게 좀 모자라더라도 좀 저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을 걸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 하면은 이 역사상 알만한 사람들은 고혈압 전문의들은 딱 알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 중에서? 철칠 꼭 그렇게 생겼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간에 앉은 사람이 누구죠? 루즈벨트. 카이로 회담에서 모여서 이 중국 장개석하고 철칠하고 루즈벨트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서 일본을 패망시키느냐. 심지어는요, 이 두 회담에서 다룬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패망은 확실해요. 그때 1943, 44년도는 이미 연합군이 승세가 올라 있을 때인데, 근데 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긴 다음에 이익 배분을 누가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만난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고, 그 다음에는 독일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질 것이냐라고 만난 거예요. 야타 회담에서 소련하고 스탈린하고. 자, 이 중간에서 있는 이 루즈벨트 얼굴을 잘 보세요. 1년 사이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히 병색이 완연하죠? 이게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루즈벨트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적인,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좀 망나니 같긴 한데, 그 중추적인 역할, 큰 형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동분서주 뛰고 화이트하우스에서 자기 침실로 가지 않았대요. 사무실에서 자고, 이 사람이 그 진주만에 습격당하고 그렇게 한 걸 보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무실을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주치의들이 혈압을 재보니까 어느 날 20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워닝을 몇 번 했어요. 당신이 이러면 죽는다. 죽으니까 제발 그만이라고, 약 먹고 쉬어라. 절대 안 들었어. 그리고 결국은 집무실에서 쓰러져 죽은 게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요, 사실은 그때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고로 올려야 될 때 루즈벨트가 4월 12일 날 죽은 겁니다.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이 그야말로 종전대기 몇 달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쇼크에 빠졌어요. 미국의 그런 관료들이 다 쇼크에 빠졌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죽도록 놔뒀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만한 환자들, 배가 나온 사람들은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풍채가 탁 이러고 다니면요 돈이 있는 거고, 덕망도 있는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관용한 것 같고, 이 비만이 부의 상징이며 덕의 상징이었을 때가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랬던 게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밝혀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대수로운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죽으면서 이 미국에서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셔널 헬스 인스티튜트, 여기 나와요. 내셔널 하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기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혈압을 병으로 규명해야 된다. 또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해야 된다. 고혈압이 스트로크의 원인이고 고혈압이 심장마비의 원인이고 뭐 이런 게 그다음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은 이런 스트로크나 심장마비나 이걸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심부전증에도 높아지고 하여간 이런 연구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어제 그 질문하셨잖아요. LDL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이런 맥락인데 여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뉴욕주에 보면 플레밍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1940년대 후반부터 이 정부에서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사는 모든 인구는 이 내셔널 하트 인스티튜트에서 관장을 해줘요. 그 마을 전체를 뭐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명의 인구를 하나의 포변으로 샘플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혈압을 100% 다 재고 6개월마다 또 혈압 재고 먹는 거 뭐 먹는지 하고 피 검사해가지고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재고 어제 얘기한 그 에픽 스타디라고 하는 그 유럽 53개국에서 52만 명을 가져가는 그 스타디의 축소판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당이 높으면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이 핸드폰에 앱이 하나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오면은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별, 나이,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여부, 혈압약 먹느냐 안 먹느냐, 과거에 스트로크 있었냐 없었냐, 하트 페일리어 있었냐 이런 걸 다 가족력이 있느냐 이걸 집어넣으면 리스크가 딱 나와요. 당신의 10년 안에 스트로크나 하트 어택이 발생할 확률은 12%요. 3%요. 그러니 그러니까 그 LDL을 어느 수치로 조정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바로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연구해 보면서 나온 결론으로 그 앱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의사들이 다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레밍햄이라고는 그래서 일단 그 서두로 고혈압이 유전이 됩니까? 어제부터 대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혈압은 하루 중에 일정해요? 얼마나 자주 변해요? 운동하고 올라가잖아요. 혈압은 그냥 바다에 있는 파도와 똑같다. 계속 출렁출렁. 그래서 혈압을 재보신 거 알겠지만 재고 5m 재면 또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높으면 또 재고 낮아지면 또 재고 더 낮아지면 또 재가지고 이거 봐 내가 혈압을 낮게 만들었어. 그러지만 그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았던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나면 높을 때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혈압이 알고 싶은 거지. 예를 들면 기상예보할 때 파고가 2m입니다. 그러면 1.5m 파고도 있죠. 다 2m만 많이 오는 게 아니죠. 제일 높은 파고가 배에는 위험하니까 높은 파고만 알면 되지 50cm 파고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잔잔한 파고야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혈압을 우리가 혈압을 재는 목적은 가장 높은 혈압을 알고 싶은 거인 거예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환자들이 다 한국 환자들 제가 혈압약 드세요 그러면 10중 8군 이 얘기하세요. 그때 가서 뛰셨. 예.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정확해요? 아니면 집에서 재는 게 정확해요? 집에서. 살을 빼면 혈압이 떨어지나요? 네. 고혈압 환자는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까 운동하면 안 돼요? 저혈압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된다. 이런 얘기 여자분들이 가끔 하세요. 자기는 처녀 때 저혈압인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제가 처음 때 저혈압이었어요. 글쎄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이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압이 정상 혈압이 얼마예요? 그거 보세요. 120, 80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120에 80 미만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는데 시속 100km라고 써보 있으면 100km로 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km 미만으로 달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120이 아니라 100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저혈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이면 더 좋고 90이면 더 좋아요. 아 진짜 퍼펙트.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심장외과를 했으니까 미국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가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거의 3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모일 수 있는 도시가 3-4군데로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LA 같으면 애나하임. 그래서 그런 큰 컨벤션에 모이면 이건 뭐 거기에는 학자부터 간호사, 의사, 뭐 전문가들 뭐 다 모여서 방이요. 이런 방이 한 80개 정도는 열려요. 한꺼번에. 거기엔 타픽이 다 달라요. 소금과 고혈압에 대해서. 고기와 고혈압에 대해서. 운동과 고혈압, 나이 드는 것과 고혈압, 여성 호르몬과 고혈압, 예를 들면 뭐 그냥 그거 찾아다니는 게 내 인터레스팅한 것만 찾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는데 거기에서 나온 실험이 그때 예를 들면 120 미만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혈압이 110대인 사람들 평생 평균이 그다음에 120대인 사람들을 10년 동안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운명이 전혀 달라요. 120대인 사람들은 100% 정상 혈압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고혈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사람 부류인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심장마비나 스트로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리서치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고혈압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1998, 9년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얘기죠. 그런데 이제사 올해 3월에야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이 아니라 130에 85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분명히 120이 넘으면 100% 고혈압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120에 80 이상은 고혈압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마비가 돼요. 다 환자가 돼요. 미국은 거의 90%가 다 고혈압 환자예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약값 대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진단을 할 때는요, 그냥 순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팩터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는데. 근데 제가 환자한테 말씀드리는 건, 자, 여러분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정치가 무슨 고려 요소가 되냐, 경제가 무슨 고려 요소가 되냐.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는 당신이 생각해야 될 고혈압은 120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혈압이 120대라고 안 유지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혈압이 유전인가, 어제 그 당뇨병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암도 마찬가지고 이 혈압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20여 군데나 있어요. 때문에 유전자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켜지면 혈압 아니면 정상 혈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요소가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는. 그래서 유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은 혈압이라는 건 결국은 동맥의 질환인데 저 동맥 이 그림 보시죠. 이 우리 몸은 이렇게 혈관만 놔둔다면 이렇게 혈관은 뭉치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폐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혈관 뭉치고 머리 그렇고 이 콩팥 밑에 있는 간도 그렇고 사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고 심장의 건강이고 뇌의 건강인 거예요. 혈관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조리학적으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근육층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하나 밖에 하나 머슬 있고 그 다음에 그 내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피. 이 내피가 이 고혈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피라는 거는 외부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 이 세포들이 혈관막을 싸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하면 벽지나 마찬가지겠죠. 그 벽지가 왜 중요한가? 그 벽지하고 피는 계속 만나니까 계속 혈액은 그 벽지 속을 다니니까 그 벽지에 병이 생기면 이 피가 가는 속도가 달라져요. 부드럽지가 못할 거예요. 심지어 그 벽지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조각이 떨어지면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관을 막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혈관의 건강 그러면 혈관 중에서도 이 내부 있는 그 내피 즉 벽지의 건강인 거예요. 말하자면 고혈압의 위험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그러면 복부 비만은 다 고혈압이 오는가? 흡연하는 사람은 다 100% 고혈압인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뭉쳐져 있으면 고혈압이 오니까 그걸 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과 노화는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건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 노화 얘기인데 고혈압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유병률 얘기거든요. 근데 나이가 20대부터 해가지고 75세 이상까지 쭉 올라가면서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지잖아요. 나이가 75세면 70% 이상, 70, 80%가 고혈압 환자라고요. 신기한 건요, 이 갱년기 전후로 해가지고 젊었을 때는 남자들, 이 파란색의 고혈압이 더 많죠. 그러나 50대가 지나가면서 여자들 폐경기가 오고 나면 여자들 고혈압이 더 많아져요. 어찌됐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 환자가 10% 미만이었던 게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인구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늙으면 고혈압이 오는가. 그래서 노화라고 얘기했지만 천만에 이거는 젊어서부터 생활 습관이 튀긴 거 먹고 고기 먹고 담배 피기도 하고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그걸 학술 용어로 큐뮬레이티브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게 축적돼가지고 나이 들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화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이 들면 당연히 고혈압 되는 거 뭐 그게 현상인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기본 설명을 해드리면 혈압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심장에서 이렇게 스퀴징 하잖아요. 수축을 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겠죠. 그걸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요.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면 혈관에 있는 피의 양도 주니까 그때 떨어진 낮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요. 시스톨릭 또는 다이아스톨릭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이 심장 박출량이라는 거는 1회에 나오는 박출량 곱하기 박동수 1분의
그다음에 이제 혈관 저항이 있어요. 이 혈관이 내피가 이렇게 자꾸 두꺼워지고 여기가 뭐가 끼기 시작하면 속의 루멘이 좁아지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요, 줄어요. 내경이 좁아지면 그 안에 압력은 올라가죠. 같은 양의 피는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혈관 저항이라는 게 고혈압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박출량이 많아져도 혈압은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혈관이라도. 혈관 저항이 올라가도 혈압은 올라가요. 이 둘 중에 상관관계에 의해서 혈압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박출량은 우리가 조정하면 안 되죠. 야, 혈압 높으니까 너 심장 좀 슬슬 뛰어. 슬슬 뛰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피가 안 오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심장은 그때그때 알맞게 운동하면 더 빨리 뛰고, 필요 없을 때 잠잘 때는 서서히 뛰고, 심장은 우리 디맨드에 따라서 뛰어주는 거지, 혈압이 높다고 얘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혈압의 얘기는 혈관의 탄력성과 내경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혈관의 내경이나 탄력성을 우리가 이 생리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이. 밖에 나가면 추워요. 겨울에 손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불구스름해요, 푸르스름해져요. 푸르스름해지죠. 왜냐하면 겨울에 차가운 데 가면 혈관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우리 체온을 다 발산하고 잃어버리니까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중추신경에서 그걸 조절해 주죠. 땀이 나면 어때요? 땀이 나면. 더울 때는. 혈관이 늘어나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불구스레해지면서. 그건 이제 우리 너무 높아진 체온을 좀 이바포레이션 시키면서 증발시키는 걸로 열을 빼앗겨 가지고 체온을 다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율신경은 어쨌든 혈관의 내경을 좁혔다 넓혔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혈압이 들쭉날쭉하지는 않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심장이 또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맞춰주기 때문에 혈압은 항상 일정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데, 문제는 내경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뭐가 기름때가 끼인다. 아니면 스트레스나 카페인이나 육류를 먹음으로써 혈관이 자꾸 이렇게 수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혈압은 올라가겠죠. 왜 고기를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갈까요? 네? 고기를 끓였을 때문에 지방 그렇게, 그거는 오래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고기에는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이 인공심장 이런 거를 막 연구했기 때문에 이 도살장애를 거의 집 다니듯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가장 큰 그 독산동에 있는 도살장을 다녔는데, 가서 보면요, 거기는 소를 하루에 2,500 내지 3,000마리 잡아요. 하루에. 돼지는 3만 마리, 많을 땐 5만 마리 잡았다고. 10,000마리가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돼지가 요만하지도 않고, 이만한 돼지들이 식용돼지들, 사람 막 60kg 이렇게 넘는 100kg 가까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면 아비 귀환이,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도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목을 계속 쳐서 그냥 막 죽이는데, 이건 기계예요. 막 컨베이. 거기 가서 매일 제가 그 피 받아오고 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출근해서 그걸 해오고 있는데, 진원비도 있어요. 거기. 동물들 진원비. 그 동물들이요, 죽으러 갈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소 같은 경우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자기 앞에 가는 애가 죽는 걸 보면서 가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먹으려면은 잔인해야지. 근데 그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 들어보셔서 소의 닭똥. 닭똥 아니라 제 주먹만한 눈물이에요.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요, 이 눈물짝이 제 주먹보다 커요. 근데 죽으러 가면서 툭 떨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막 밀려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상상해 보셨어요? 전신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 나와요, 피 속으로. 고기는 뻘개요. 왜? 피가 있으니까. 그 호르몬을 우리는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고기 먹으면 힘난다. 고기 먹으면 힘난다. 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열받게 하면 힘 확 나죠. 졸고 있다가도 뭐 열받으면 확. 그 힘이 바로 그 힘이에요. 정확히 스트레스 호르몬의 힘. 그게 건강한 힘이에요.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암을 사람 망하게 하는 힘이에요. 성격 나빠지게 하고 암을 일으키게 하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걸 계속 먹으면요. 탕리탄 스님이라고 아세요?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Anger, 화, 우리나라 말로는 화라고 된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봤어요. 그분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화는 에너지다. 그래서 집안에서 돌고 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소리치면 마누라가 긴장하고 마누라는 그걸 참고 있지만 애가 조금만 잘못해도 와이프는 애한테 또 해야 된다. 애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결국은 밖에 가서 애들끼리 싸우거나 그걸 못하는 애는 우울증에 빠져. 그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호르몬 개념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아니까 맞아요. 우리는 호르몬을 사 먹고 그걸 축적했다가 터트려주고 집안에 전염시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증에. 그럼 와이프가 그걸 당하고만 살아요? 그게 몇 번 되면 한 번 또 크게 터지죠. 그죠? 어쨌든 그런 화의 그런 원인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너희가 육식을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식물이 하나도 없고 밭을 뒤엎듯이 지구가 완전히 껍데기가 엎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에는 물층이 위로 솟아올라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되 제발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피를 먹지. 예? 어쨌든 이런 건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우리가 습고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지. 아이고 아버지가 보니까 나는 오게 돼 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 이 동맥경화, 그래서 동맥경화 얘기인데요. 동맥경화가 몇 살에 옵니까? 몇 살쯤 와요? 뭐 성년이 되면 오는 것 같죠. 근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과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1살 된 아기의 부검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그 백그라운드는 모르는데 혈관을 조직학적으로 검사할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동맥경화가 와 있어요. 1살이면 어느 때에 도대체 1살? 1살짜리가 삼겹살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유의 해가 얼마나 나쁜가. 우유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분 중에 프로테인이라는 성분의 80%가 우리 몸하고 안 맞아요. 사람끼리도 장기 이식하려면 매칭해야 되는 판에 수혈을 하고 싶으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물의 살이 맞아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 인공 심장은 못해도 인공 판막이라도 동물에서 가져오려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제가 박사학위도 학생들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안 맞는 게 그래서 지노그래프트라고 해요. 알로 그러면 같은 동족이라는 뜻이고 사람들끼리 지노 그러면 전혀 종이 다른 그러니까 동물, 돼지나 소나 이런 데서 가져온 조직이 사람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싸고 어벨러빌리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써보려고 제가 면역 일으키는 걸 다 빼고 냉동해뒀다가 사람한테 쓰는 그런 실험을 했던 건데 그만큼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할 만큼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면역이 좋아요, 나빠요? 면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면역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감기만 돌았다 그러면 다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돌이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만 지나면 그래도 면역이 생기거든요. 할례를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그때부터 지나면 엄마가 준 면역력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받은 면역으로 사는. 자, 어쨌든 그래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한테 우유를 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막 애가 먹고 뭐 두드러기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좋은 거야 그러고 주죠. 저도 저희 아들은 파스텔 우유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의사들은 다 그게 그렇게 그래도 이제 양심적으로 민족사관학교가 만들었죠. 양심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유를 사 먹인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걸 아들을 먹이면서 뿌듯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좀 비싼 거 사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자, 그런 우유를 먹으니까 저희 큰아이는 병치레를 하고 크는 거예요. 애 지금 굉장히 튼튼해요, 저희 아들은. 튼튼한데 어려서 병치레 많이 했어요. 폐렴으로 입원도 한 적도 있고. 둘째 아이는 제가 좀 철이 들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야 우린 모유를 꼭 먹이자. 모유를 먹였어요. 1년까지는 안 먹였고 최소한 3개월 이상 5개월쯤 먹였어요. 얘는 병을 몰라요. 감기를. 어쨌든 그만큼 모유를 안 먹고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관에 염증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한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염증 세포들이 벽에 침착되는 2단계,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2단계가 한 살 때 이미 와 있어요. 그럼 염증이 오면 벽이 끈끈해져요? 고실고실해요? 염증 오면 끈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뭐가 달라붙기 시작해요. 애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것저것 먹기 시작하면서 저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벽에 이렇게 쌓이면 안 되니까 대식세포들이요. T임파구들이 이걸 막 잡아먹어요. 왜냐면 이거 봐.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놈이 왜 언제 들어와 있던 거야 이거. 응? 분명히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잡아먹고 세포가 그걸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논개처럼 잡아먹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 여기 그림 보면 묻히죠. 혈관은 걔네들 묻어요. 혈관벽에. 그래야지 거기에 가서 어디 가서 탈을 안 일으키니까. 소설 같은 거 같지만 아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지만 우리 세포들은 다 희생정신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묻히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 무덤이 공동묘지가 커져가지고 이 내경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출 만드니까 배출할 길이 없어요. 혈관은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피 안쪽 내피 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돼서 그게 굳어져서 평생 그걸 평생 어쩔 수 없어.
우리 마음도 다 변화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안 될까요? 하는 법이 없어요? 혈관도요 리제너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 돼요. 그 혈관은 걔가 리모델링도 된다고 해요. 담배를 30년 피는 사람이 끊으면 3년부터는 리모델링이라는 혈관이. 어쨌든 리모델링이 되는 거지 새 걸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부분이 매끈하게 미장 처리가 돼요. 그리고 혈관이 좀 늘어나줘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미장이라고 하면 정확한 얘기가 맞겠죠. 리모델링이라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공동묘제예요. 이게 이제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심장마비나 중풍이 오는 거죠. 이 혈관들이 제가 이제 심장 수술해서 어른들 심장 수술하면 저는요 재미가 없는 게 조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바늘이 안 들어가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어쩌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쭉 보면 바늘이 실보다는 좀 두꺼워요. 약간. 그럴 수밖에 없죠. 바늘 귀 속에 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로 피가 줄줄줄줄 새요. 탄력이 없으니까 빵꾸 뚫어진 사이로 실은 나와 있는데 그 사이가 있잖아. 여백이. 줄줄줄줄 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흉백과 의사들이 그냥 이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가죠. 저거 어떻게 꼬매서 저걸 피 안 새게 하고 끝내나. 고혈압의 진단. 이거 제가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제가 135에 85로 안 고쳤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거를 정상 혈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이거를 140으로 하든 135로 하든 130으로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대 가서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혈압이 얼마가 기준이야 이런 거 시험 안 보니까 이걸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120, 80 미만이 이퀄도 아닌 미만. 만약에 현대의 기준으로 135라고 칩시다. 집에서 재는 혈압의 평균이 135가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재는 혈압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겠죠. 딱 한 번 나오면 고혈압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그러면. 그래서 이 범주에 드는 건 진짜 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40 집에 가도 135가 안 넘고 클리닉에서 재도 140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정상 혈압이라고 봐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 집에서 잴 때는 항상 135가 넘어요. 평균이. 클리닉에서 재면 항상 140이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짜 고혈압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재면 항상 135 미만이에요. 근데 클리닉에 와서 재면 140 이상이에요, 항상.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이트 코트 신드롬. 의사가 흰 가운 입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긴장돼서 혈압이 올라갔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집에서 재면 항상 135가 넘어. 근데 클리닉에서 재기만 하면 항상 140이 안 돼. 그건 또 반대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마스크, 그러니까 숨겨진 고혈압인 거예요. 되게 저런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잴 때는 막 긴장하고 있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높다가 클리닉에 오는 날은 일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고 신문도 보다가 들어가서 의사 만나서 혈압 재고 자기는 뭐 젊으니까 내 혈압이 높으려 하고 재면 낮은 거예요.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의사는 괜찮은데 모처럼 밖에 재면 항상 높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이제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와이코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걸 과거에는요, anxiety, 불안감, 긴장도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웃고 말았어요, 의사들이. 농담 많이 합니다, 서양 의사들. 아, 나 와이 코트 안 입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보니까 고혈압 환자랑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no matter what 140이 넘으면 무조건 고혈압으로 취급을 하라는 게 현재 추세예요. 어쨌든 혈압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하루 중에 혈압이 제일 높은 때가 언제일까요? 왜요? 실컷 잘 자고 일어나서 왜 열받아요? 아니, 정상적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아침에 혈압이 가장 높냐면요. 우리가 잘 때는 심장이고 혈관이고 다 이완을 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체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심장도 굉장히 서서히 뛰고 모든 메타볼리즘이 다 죽어요.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날 순간 그런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혈관도 다 늘어나 있어가지고 머리에 있는 피가 축 빠질 거 아니에요. 혈관이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일어나자마자 블랙아웃 돼요. 피가 다 빠지니까 픽 쓰러져 버려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침에 뇌파가 깨려고 뭐 꼼시락꼼시락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가지고 혈관을 막 긴장도를 높여놔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제일 높아요, 아침에. 깰 때쯤 해서 깬 다음 1시간, 2시간까지, 아침 10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집에서 혈압 재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기 전에 5분 정도 앉아가지고 혈압을 재서 무조건 한 번만 재고 적어와라. 꼭 한 번만 재라고. 왜냐하면 높을 거니까. 높으면 또 꼭 재니까 환자들이. 그래서 꼭 한 번만 재라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혈압은 저런 파도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집에서 재는 집에 혈압계들이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맨 앞에 아침에 제 혈압 제일 높은 거 그게 자기의 혈압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도 오후에 많이 내려가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파도가 제일 높은 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기상 예보할 때. 정상 파도가 높다고 하면 2m 파고입니다. 그러면 파도가 2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2m로 항상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르락내락 계속 하죠. 혈압이 150이다 아침에. 그럼 1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미. 그럼 아침에 120인데 저녁에 150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가장 높은 거로. 근데 90%는 아침이 제일 높으니까 한 번 잴 거면 아침에 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재시라는 거고. 그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들 집에 재우세요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요 밥 먹기 전 후 그러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뭐 막 재가지고 와요. 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혈압계가 저렇게 종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집에서 재는 거, 그죠? 약국이나 슈퍼마켓 가면 재는 거, 클리닉에서 재는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재는 거, 그렇죠? 어쨌든 집에서 재는 거는 여기 어디 보면은 그 하트 모양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하트 인스티튜트에서 검증을 한 우리로 말하면 KS 마크죠. 이거는 오차가 5% 미만이다. 그럴 때만 그 마크를 찍어줘요. 여러분들 혹시 혈압계를 사야 되면 그 마크가 있는 걸 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팔목에서 재는 거는 심지어 손가락에서 재는 거 이런 거는 다 돈 낭비예요. 꼭 여기서 재야 돼요.
자,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혈압이 하루 중에 들짝날짝해요. 집에서 재도 낮아, 병원에서 재도 낮아. 근데 분명히 고혈압의 증거가 있어요. 콩팥도 망가지는 것 같고, 망막도 망가지는 것 같고, 심장도 안 좋고, 이건 분명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인데 왜 혈압은 잴 때마다 낮은가? 그러면 의사가 24시간 저런 홀터라고 EKG를 24시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부정맥 찾기 위해서. 24시간 혈압을 재요. 그러면 이걸 재놓고 있으면요, 기계가 알아서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혈압을 재서 리코딩을 해놔요. 그럼 이걸 가져가면 의사가 이제 쭉 판독을 하죠. 아, 하루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얼마고, 낮았던 게 얼마고, 어느 시간에 제일 높구나, 이런 걸 판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혈압만 높은 병이 아니고 모든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가는 모든 장기, 특히 혈관이 많이 가는 장기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 뇌, 콩팥, 동맥 자체, 그 다음에 눈. 그러니까 눈도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망가지기 때문에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혈압만 떨어뜨리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제 혈당만 떨어뜨리는 게 당뇨의 치료가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면서 여기에 뭐가 쌓인 거예요? 림파구를 시체들이 그죠?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혈관이 딱 막히니까 피가 안 가니까 여기에 괴사가 생기죠. 그런 혈관들 여기를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뇌혈관도 뇌는 혈관 덩어리인데 이 목에 있는 부분에 특히 경동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지방이 잘 껴요. 그래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이 끝에 가지고는 이렇게 가장 잘 가는 그 미드세레브랄아트리, 그러니까 중간 대뇌 혈관에 가서 꼭 막혀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히거나 아니면 그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피가 생기거나 아니면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중풍이 되겠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어쨌든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나이에 따라서 혈압에 따라서 꾸준히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도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한 조건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디어 헌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디어 헌터. 거기에 유명한 러시안 룰렛 나오죠. 러시안 룰렛. 권총에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이들이 셋인가 있다가 베트남전에 차출이 됐나 볼런티했나 해서 가요. 그래서 전쟁에서 온갖 이 나쁜 경험을 하고 완전히 인간들이 다 망가지는 걸 촬영한 거예요. 반전 영화죠,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친구가 이 포로로 살면서 아주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도 그 호치민시에서인지 이걸 하는 거예요. 권총에 총알이 6개가 들어갑니까? 5개인가? 그런 데다가 리볼버인데 거기다가 총알을 하나만 집어넣고 돌려요. 그리고 철컥한 다음에 대고 쏘는 거예요. 죽을 확률은 5분의 1이겠죠. 6분의 1. 6분의 1. 6개 들어가면 6분의 1이겠죠. 6천. 예. 진작 얘기하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땡겨서 이기면 살아남는 거고, 둘이서 시합해서 지면 그놈 쪽에 걸었던 돈은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료가 찾으러 갔을 때 얘가 죽어요. 그거 하다가. 결국은. 만약에 거기에 총알을 1개 넣느냐 아니면 2개 넣느냐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확률이 2배가 된 거가 아니에요, 이건. 애시당초 확률은 6분의 1인데 거기서 2배가 됐다는 건 거의 100%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런 그래프들을 볼 때 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장마비 확률이 3배로 올라갑니다라고 하면 3배 가지고 그래. 30배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룰렛 게임에다가 총알 하나냐 한 개 더 넣으면 2배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런 리스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 또는 치유를 하느냐,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고지질증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숫자 노름만 하는 건 안 되지만 숫자는 일단은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해서든 조절하면서 고혈압의 원인을 없애야죠. 혈압을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을 10을 내리면 예를 들면 140인 환자가 130으로 어떻게 해서든 조절을 하면 심장이 심부전증으로 죽을 확률이 50%가 됩니다. 스트로크로 죽을 확률이 38%가 줄어요. 그 얘기는 룰렛 게임에서 총알 하나 빼는 거니까 얼마나 가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0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한 120이냐 110대냐 하는 거가 운명이 갈린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10 차이 가지고 하트 어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 고혈압이 오면은 확진이 되면은 메디케이션도 시작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혈압 약 드세요 그러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안 먹고 버티다 돌아가실래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먹으면은 못 끊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고 또 약용량 올려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버티다가 나중에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근본 말씀이 많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안 했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나이에 의해서 혈압은 계속 올라가니까 약 한 알 먹던 거 두 알, 한 가지 먹던 거 두 가지 자꾸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치료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약 잘못이 아니에요. 고혈압약을 처방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환자들이. 제 절친한 안과 의사 하는 친구도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더니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40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약 끊게 했어요. 너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랑 요가하자. 일 끝나고. 자, 어쨌든 이 약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부작용도 있고 약이 좋아서 먹나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바꿔야 돼요. 약은 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약들이 우리 환자들이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약을 막 남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비타민 그런 거 먹으면서 치료제를 처방하면은 똑같은 케미칼인데 그거는 막 벌레 보듯이 해. 그리고 무슨 약이 부작용도 있고 그냥 모든 걸 약으로 전가해. 약은 친구예요. 병이 적이죠. 그러니까 약하고 나는 같은 편이 돼서 병을 싸워야지 병하고도 싸우는 판에 약하고도 싸우시면 승산이 있겠어요? 2대1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혈압 학회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침 중에 생활 습관 개선을 해야 되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5가지가 더 되는데 체중 감량. 체중을 10kg 빼면요. 이 수축기 혈압이 10이 떨어집니다. 평균. 그러니까 체중 10kg 빼면 10kg, 10 이상 떨어져요. 사실은.
건강 식사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어게인스트 다이어트 어프로치 투 스탑 하이퍼텐션 이거는 이제 그 고혈압을 근절하기 위한 이 식이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좀 무서운 나라냐면 제가 미국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포화지방산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그러니까 고기 동물성 지방을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먹지 말란 얘기를 절대 못해요. 줄이고 그게 원인인데 끊어야지 그걸 왜 줄여요. 야채 채소를 좀 더 먹고 그래도 우유 끊으란 얘기도 못해요. low fat milk 2% 아니면 스kim 밀크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우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했어요. 거의 1년 반년을 갖다 우유만 가지고 팠었어요.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에 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스kim 밀크를 만들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거기에 이 지방을 빼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너무 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유의 해가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테인 자체가 80%가 안 맞는 건데 그거를 마스킹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에다가 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뺐으니 이제 먹어라 이거예요. 어제 얘기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가 칼로리 개념을 만들어 놓고 칼로리 낮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칼로리하고 상관없어요. 지방하고 상관없어요. 직접.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쁜 거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죠. 미국은 끝까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여간 그걸 해서도 10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소금을 줄이면 소금을 6g 이하로 줄이면 8이 떨어진다. 소금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운동 많이 하면 당연히 술을 줄여도 하고 담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항상 강조하는 건 고기예요. 고기 자체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져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심장이 일하는 게 어느 게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쉽겠죠. 이렇게 살이 많아지면 복부 비만이 많아지면 특히 이 팔뚝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복부 비만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심장에서 이쪽까지 피를 보내려면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모세혈관으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잔디에 물 줄 때 저쪽에 주려면 막아가지고 압력을 높여줘야 되죠. 그럼 혈관의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이 찌면 혈압은 높아지지 않으면 그리 피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직접 연관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이만큼 뺄수록 혈압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몸무게를 빼면은 왜 혈압이 떨어지는가? 이건 아주 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같은데 그 일산화 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산화 질소가 뭐냐면 혈관을 리모델링 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쟁이에 말하자면 혈관이 이렇게 기스난 데 있으면 매끈하게 해주고 좁아진 데 좀 넓혀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저거를 다루는 약 중에 하나가 그 바이아그라예요. 바이아그라. 아세요? 바이아그라? 비아그라. 한국말로는 비아그라. 그 비아그라. 비아그라가 파이저 회사에서 만들 때는 고혈압 약으로 만들었어요. 다 통과했어요. FDA도 거의 될 만한데 마지막 임상 실험에서 이 모의 환자들한테 그걸 줬는데 남자 환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꾸 와서.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자꾸요. 뭐 네? 실험하는 사람들이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예요? 이 약을 지금 혈압만 재고 있는데 자꾸 와서
그게 이상해요. 거시기가 좀 자꾸 좀 너무 예민해지고 뭐 흥분을 잘하고. 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페니스 쪽으로 혈관이 더 예민하게 확장이 되니까 발기가 더 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고혈압약으로 파는 게 수지가 막히느냐? 발기부전제로 파는 게 돈이 많이 남겠냐? 100% 만장일치 발기부전제. 그걸로 파이자가 스텝업이 됐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 페이턴시가 끝나서 이 모조약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성분을 증가시켜 가지고 혈압을 그렇게 점점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몸무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몸무게를 빼면 뺄수록 그 성분이 많아져 가지고 이 혈관의 리모델링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되게 각도가 안 맞아서 작은 글씨들이 안 보여서 제가 그래서 이 체중을 줄이는 게 그런 기전도 있다 이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더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얘기한 풋 피라미드가 있는데 90년대 초에 미국이 USDA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의 SDA 교회가 아니고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진흥청에 말하자면 저기서 왜 국민한테 권장 식단을 짜줘요? 비즈니스 100% 비즈니스 모티브가 그때 정권이 이 미국에는요 양쪽 바닷가 쪽 말고 캘리포니아 저 뉴욕 쪽 저쪽 말고 안쪽은 다 낙농업이에요. 100% 낙농업이에요. 우유 내지 고기예요. 그거를 팔아야 미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안건을 만들어라 했더니 이제 이 디파트가 이제 담당 디파트 아니에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죠. 소비를 증가시키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때까지는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프로테인. 칼슘이라는 얘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너는 성장에 이렇게 칼슘이 필요해. 우유 마셔야 돼. 하루에 3컵씩. 의무적으로 국민학교 이 엘리먼터리 프리스쿨부터 다 그걸 먹였어요. 밀크 머스타치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아이들이 지금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비만이에요. 어티즘, ADHD, 우울증. 이거를 어떤 거를 기호식품처럼 먹던 걸 필수 항목으로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2000년도가 불과 1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영양학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 봐라. 이 10년 사이 이걸 먹은 애들이 이렇게 됐고 비만이 됐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장마비 확률이 이렇게 뛰고 제가 그걸 있는데 거기 그때 나온 그 통계가 있어요. 이때 먹기 시작한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바꿨어요. 푸드 피라미드를 마이 피라미드로 바꾸고 계단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들 좋은 음식 먹여놨더니 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네? 국민한테 다 전가시키고 정부는 책임 없어요.
그로부터 사람들은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자기가 먹는 게 문제인 걸 모르고 그냥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끊이지가 않아요. 영양학회에서 비입고 왔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왜 나요? 이걸로 바꾸면서요. 여기다가요. 집어넣는데 우유도 넣지만 뭐 온갖 종류의 뭐 햄도 집어넣고 소세지도 넣고 하면서 이제는요 은근슬쩍 진짜 먹지 말라는 거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근데 극비 문서를 그 위키피디아인가? 아, 리퀴스트. 위키피디아 말고 위키피디아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데서 공개된 서류를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이거 한 건당 얼마만 돈을 받고 판 줄 아세요? 이거 이 포스트에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된 조합원들한테 전 미국의 조합원들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학과에서 이거는 양심 없는 정부다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바꿨어. 이번에 깔끔하게. 거기다가 이런 거 대신에 그냥 프로테인이라고 해놨어요. 왜요? 프로테인이 이제 고기인 걸 다 알아요, 사람이. 이제 인도 백이었어요. 굳이 고기라고 안 해도 알아요. 프로테인은 고기 먹어야 되는 줄. 그리고 끝까지 우유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네. 제가 이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그죠? 그 조금 예, BMI라고 뭐지? 네? BMI. 바디 인덱스. 그거 체중 전인데요. 전인데. 아니, 이거 말고 다음에서요? 예, 그 전에 그 혈압 떨어지고 체중 떨어지고. 바디 매스 인덱스. 아,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상관해서 키는 똑같이 160, 170인데 몸무게가 많으면 체질량 지수가 높은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게 바디빌더들은요 땅땅해도 몸무게는 나가죠 근육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체질량 지수 개념도 틀린 거예요. 복부 비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 둘레가 더 중요한 인디케이터예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이 에픽 스타디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거는 이 한 움큼씩이 하는 게 이제 80g인데 당근 하나, 예를 들면 토마토 보통 거 하나 얘기를 해요. 그 단위가. 그걸 하루에 한 개씩 먹을수록 4%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심장마비로 죽을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좋은 음식의 의미는 나쁜 게 없다라는 걸 떠나서 치유인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기를 끊고 이걸 먹었을 때 이게 아니고 먹는 건 나머지는 똑같고 추가로 과일이나 야채를 더 먹었을 때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치유 효과를 보는 거지 이 음식은 해가 없어라는 뜻이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소금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이제 질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상표의 비평 같아요? 그 뭐 특정 상표를 대해서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신라면이. 제가 이제 소금 얘기할 때 이제 집에 있는 라면을 꺼내서 찍었던 건데 소금의 함량이 47% 하루에 먹을 한 계량의 47%가 여기에 들은 것 같죠? 천만에요. 2분의 1팩. 누가 라면을 반 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소위네. 2분의 1을 누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정부에서는 이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거니까 미국 것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북미에. 그 단위를 꼭 쓰게 하니까 그걸 100%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양식 있는 사람 야 이거 먹으면 이거 큰일이네. 그거라고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반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 그래서 우리 소비자는요 봉이 알지 못하면 이거는 참 돈 내고 병 사먹는 꼴이 됩니다. 그게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슈퍼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알고 뭐가 좋고 나쁜지 알고 먹겠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이 학자들은요 소금을 전혀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소금이 약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에도 시금치나 상추에 들어있는 소금량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을 안 한 날 야채만 먹어도 충분한데 거기다 김치도 먹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국도 끓여 먹죠. 찌개도 먹죠. 밑반찬이 얼마나 투자 조림들 거기다가 저거 먹고 100% 아니라 200%, 300% 얼마만큼요? 한국 남성은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6.5배를 먹어요. 이상 섭취량 6.5배. 저것도 이게 한 제가 2013년도 통계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3.5배를 먹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물을 남자는 3리터를 먹어야 되는 그 리터를 계산한 거예요. 그만큼 먹은 소금을 배출해내려면 콩팥에 물이 없이 배출하려면 물을 먹어서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단위가 밀리그램이 아니고 gm이 맞죠? 그램이. 여기는 소금 그램. 소금. 소듐이 아니라 소금 자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소금 한 티스푼이 5g이. 그러니까 WHO에서는 그나마 좀 각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소금이 국에 들어가는 소금, 뭐 간하는 데 들어가는 소금 모든 걸 다 합해 소금 1 티스푼이에요. 밥 스푼이 아니라 티스푼. 그거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가공 소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천일염 같은 거는 좀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요. 제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1분 더 가도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환자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십시다. 어떤 약을 처방했어요. 혈압이 잘 유지돼서 좋아요. 근데 6개월 있다 왔는데 혈압이 높아요. 응? 갸우뚱했어요. 약을 올립시다 좀. 2배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달 있다 오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한 달 동안인데 더 높아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 약이 안 맞나 봐요. 이 약 말고 딴 약을 추가하겠습니다. 2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혈압을 집에서 재가지고 오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지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가 이 혈압을 못 잡아가지고 사람을 3번 오게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딱 앉혀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 보는 환자로 생각하고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주로 직업이 뭡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나? 이제 진짜 학생이 하듯이 그냥 FM대로 한 거예요. 뭘 드세요? 음식. 소금은 얼마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소금이요? 인터넷에 천일염이 좋다고 그래서 그 먹기 싫은 소금을 하루에 1스푼씩 먹느라 죽겠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찍 끝났어요 오늘.
그거예요. 그럼 천일염이 왜 고혈압 환자에 좋냐?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고혈압 환자에 좋은 천일염. 그 말이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일염에는 소듐 함량이 97%예요. 정제염은 10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양을 넣으면 3% 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고혈압 환자가 정제염은 순수한 NaCl이니까 그 한 스푼 1g 넣을 것 같으면 천일염 1g 넣으면 3%덜 먹는 효과가 있다. 그 대신 마그네슘, 뭐 망간, 뭐 아이언, 뭐 이런 다른 엘리멘트가 더 많아요. 자, 이 얘기를 천일염이 고혈압 환자에 좋다라고 하면 이걸 약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한 스푼씩 먹었으니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 죽었어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저 얘기는 제발 구글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좀. 구글만 안 봐도 네이버만 안 쳐도요, 여러분 건강에 위험 요소는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함초 소금을 먹으라는 거. 물에 타 먹으라는 거. 시간이 많이 가서 실험 하나를 잠깐 해볼게요. 소금이 어떻게 일어나? 반투과막이 있습니다. 비켜가 있는데 반투과막. 반투과막은 우리 혈관 모세혈관의 막이에요. 그래서 물은 통과시키되 어떤 그 미네랄은 통과 못하는 아주 세밀한, 그래서 반투과죠. 물을 넣으면 물은 통과되니까 수평을 이루겠죠. 거기다 소금을 넣는데 한쪽은 고농도, 한쪽은 저농도로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 저쪽으로 딸려가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신기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실험해놓고 딱 해놓고 소금 넣는 다음에 물 넣으면 이게 그래비티가 똑같은가 똑같아요. 근데 한쪽이 물이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지고, 와 신기하다. 이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게 정확히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이 모세혈관은 반투과막인데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피 속에 소금이 바로 흡수가 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소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조건 무사통과로 넥서스 라인으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은 슈링키지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피부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탄력성도 떨어지고 뇌도 저렇게 위축이 되고 이 렌즈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니까 백내장이고 이거를 햇볕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햇볕에 일부러 멕시코 베케이션 가서도 안 바르고 와이프가 왜 그러냐 쫓아다니면서 들고 다녀도 야 좀 실험 좀 하게 놔둬봐 먹어가면서 모래사장에 쭉 누워있다가 뭐가 생겨요? 저한테 있는 이거요 한국에 있을 때 떡칠하면서 다닐 때 이미 생겼던 거 더 연해지고 있어요. 주근깨 안 생겨요? 자외선이요 주근깨를 차단해줘요.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그 멜라닌이 주근깨를 분해시켜줘요. 오히려 우리가 주근깨가 생긴 건 잔디가 햇볕에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럼 물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햇볕을 탓하면 되겠어요? 정확히 이걸 확실히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그냥 기분이나 남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덩달아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지. 개념이 없다고 그러죠. 예. 우리 교인들이 중성 지방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중성 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는 원인과 그 치료 방법 좀 말씀해 주시면. 비만하고 똑같고요. 비만하고 똑같고 뱃살 빼듯이 하면 중성지방은 빠집니다.
가장 비근한 얘가 저녁을 적게 먹고 아침을 많이 먹고 간식 전혀 안 하면 그것만 해도 확 줄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 중에 과일이 좋다고 과일을 엄청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너무 먹어요? 그건 안 먹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가 아주 이 뉴스타트의 키예요, 키. 절제. 왜냐하면 우주가 절제로 돌아가니까 질서가 절제 아니에요. 그 사이간 이 고혈압이 이렇다. 지금 이제 하던 거 마저 끝낼게요. 운동하면은 체중도 감소되고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혈압 떨어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땀 흘리는 운동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혈압약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온 스트레스든 간에.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삼성에서 종신보험을 들려고 한 10수년 전 얘기. 그때는 제가 허리도 좀 배도 좀 나오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심장수라고 늦게 끝나고 밤에 야식하고 밤새고 이러다 보니까 배는 나오고 중후한 맛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교수니까 좀 가운도 이렇게 좀 펼치고 다녀야지. 저한테 레이던트라 안 하지. 그런데 보험을 들려고 딱 신검을 했더니 고혈압이에요. 얼씨구. 그러더니 또 피검사 했더니 당이 좀 높으려고 그러는데 콜레스테롤도 높대.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최소한 나는 안 그래야지. 의사인데. 근데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 산에 다니자. 그래서 산을요, 제 별명이 청계산 다람쥐입니다. 청계산이 가까우니까 하도 다녀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다니니까 이제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기회를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적이 있어요. 동기들 데리고 있는데 옛날 산악반 하던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올라가는데 조금만 얘기하다가 보면 점점 멀어지는. 야, 왜 그래? 너 산악반이었잖아. 안 되겠어요. 한 30명이었는데 야, 니네 거야. 나 이거 답답해서 못 구했는데. 제가 2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점심 먹을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40분 있다가 야, 니들 뭐 하다 오는 거야? 야, 죽겠다.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끝냈어요. 산에 다니면서 모든 걸 끝냈어요. 당뇨, 전단계, 콜레스테롤, 혈압 끝이에요. 운동은 그만큼 좋습니다. 자, 이건 어제 얘기한 그 심바이오시스, 혈압 환자들 대변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빨간 균들, 정상인에 없는 이상한 균주들이 혈압 환자에서는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채를 먹는다는 건 왜 야채가 치유 효과가 있나?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야채를 먹으면 그 야채를 먹고 좋은 균들이 막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혈압이나 모든 걸 다 치료해주는, 당뇨도 치료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심바이오시스란 말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혈압 환자들이 오면 이제 막 잔소리를 많이 하죠. 이제 길어져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집에 가서 혈압을 재오세요. 숙제를. 많이 안 높은 사람한테 한 달 동안 꾸준히 재가지고 오세요. 많이 높으면 2주 있다가 재가지고 오세요. 재가지고 왔어요. 어떤 환자예요? 어떤 환자가 아니고 진짜 어떤 환자 얘기고 대부분이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인데 혈압이 들쭉날쭉하죠. 135, 146. 이 병원에서 쟀을 땐 15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정적으로 되니까 이 정도는 나오는데 더 웃긴 거는 매일 잴수록 혈압이 경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숙제하느라고 혈압만 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딱 한 번만 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이거 보라고, 이거 보이지 않냐고. 이건 아주 비근한 얘기. 다 그래,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의 건 있지만 다 떨어져요. 쟤만 뭐라고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진 거 같냐? 모르겠대. 혹시 뭐 덜 짜게 먹으려 노력했냐, 아니면 고기를 끊었냐, 뭘 했냐.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생각 없이 혈압만 재와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으로 혈압을 잰다는 거는 하나의 그 형식적으로 우리 머리에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짠 거를 갈라다가 마지막 숟가락을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혈압약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혈압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약값이 꽤 비싸요. 새로운 약들은. 그 다음에 환자나 의사들이 약을 믿고는 약 먹고 정상이면 의사도 좋습니다. 그 이상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계에 어디 가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평생 그 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개선해가지고 당연히 약을 끊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병이에요. 자, 시간이 딱 됐는데 질문이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갑상선 그 자체의 일반적인 개론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질문이 있으세요? 갑상선에 대해서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신가요? 갑상선이 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혈당 조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이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 예, 말씀이요? 저하. 네.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는 나이 들면서 대부분 와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아시안 계통 우리가 이제 긴 미역을 많이 먹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젊었을 때 어쩌면 갑상선 아급성으로 서비 애큐트하게 갑상선 염증을 살짝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 있다가 그게 가라앉으면서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요. 그래서 그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증상이 있으면 약을 쓰시는 거고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피검사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75 마이크로그램. 예, 네, 갑상선약은 마이크로그램.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네. 그걸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먹어야 된다 하니까 예, 그냥 식전에 그냥 드시면 되고요. 예. 드신 다음에 체크를 다시 해보셨어요? 상구열이 있다가 체크는 아니고 잡힌 다음에 다시 가서 tes트. 처음에는 용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저스트를 해야 돼요. 도세이지를. 근데 그게 낫는 방법 없어요. 근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그거예요. 없습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약은.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저하증은 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많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연구해서 보편화돼서 많이 상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갑상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명한 저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을 관장하는 이 선이에요. 글랜드인데 그 갑상선 호르몬은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높거나 낮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게 수치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르니까. 광범위하게 다른가 봐요. 예, 그래서 요점은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갑상선 기능증 저하증의 증상이 뭐냐? 추위를 타는 거예요. 막. 남들은 멀쩡한데 자기는 막 외투를 끼고 막 자꾸 추워요. 두 번째, 괜히 피곤해요. 막. 오후만 되면 눈이 막 자꾸 떨어져요. 물론 피곤한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다른 게 다 배제됐을 때.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손톱도 얇아지고 뭐 자 그런 게 있으면 자 그런 게 있어도 사는데 문제는 없죠. 증상이 마일드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치면 약 먹을 필요가 없고 그게 나한테 생활하는데 지장이 돼. 그러면 약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의사가 처음에 25mm, 35mm, 55mm, 지금 88mm까지 네. 올라갔어요. 아마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주치의하고 또 계속 상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박사님 저기 저혈압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되게 혈압이 되게 6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이 차이가 많이 나도 좋은 거예요. LDA라고 H. 그러니까 예, 예. 고속도로를 100km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100km 미만으로 가는데 80km 간다고 그 저속 차량으로 잡히진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너무 떨어지면 저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잡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수축기 혈압하고 혈압 사이가 굉장히 커요. 네, 얼마나 커요? 어떤 때는 100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150이면 60 막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150에 60인 경우는 이제 수축기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수축기 고혈압 그런 경우는 이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장이 피를 짜면 그냥 이게 쫙 혈관이 이걸 포용을 전혀 못하니까 확 올랐다가 안 짤 때는 그냥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60이면 정상이죠. 100%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축기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약이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 운동을 땀 흘리는 운동을 잘 해가지고 혈관의 탄력성을 부활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약도 써야 되죠. 160이면 당연히 약을 쓰면서. 이쪽에 질문이 있어요. 네. 저기 아까 화가 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화가 나면은 이렇게 폭발하는 게 낫지 아니면 이렇게 참는 게 낫지? 참는 게 낫지? 의학적인 건 어떤지. 근데 참으면 또 우라병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델리케이트한 질문이신데 화는 발산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화는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매니지를 하는 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안 참고 풀었다고 해서 그게 매니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계속 습관이 될 뿐이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 품성도 되니까. 그래서 화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참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는 운동밖에 풀 게 없어요. 운동 아니면 메디테이션이에요. 저기 요새 그 최근에는 의사님들이 무조건 바이타민 D를 처방을 하는데 정말 그걸 먹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 D는요. 별도는 안 먹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캘리포니아는 우리 환경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하여간 최근에는 모든 병의 근원이 바이타민 D가 부족으로 오는 거다. 다 체험을 해요. 다. 그래서 이거 제약사하고 이게 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서 참 궁금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특히 이 의료가 그 자본주의하고 합쳐져 있는 미국에서 오는 모든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는 그런 그 어떤 티오리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비타민 C가 선풍을 일으키고 지나갔어요. 지금은 쥐 죽으듯이 고용해요. 비타민 C를 2g씩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비타민 박사가. 제가 그분이 한국에서 갔더니 저하고 골프 한번 치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하고. 근데 보세요. 그 약을 먹었을 때 해가 되느냐?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케미칼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거 다 케미칼이에요. 과일에는 비타민 C하고 정제로 만든 비타민 C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양이 같은 거예요. 모양 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똑같이 밀라 민형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먹는다는 행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비타민 D를 먹었으니까 나는 햇볕 안 봐도 돼. 햇볕이 비타민 D를 만들지만 햇볕에 이로운 게 비타민 D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태평양 바다에 있는 모래 아래 하나도 모른다고요? 누구는 요만큼 찰랑찰랑한 만큼 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늘의 모래만큼도 모르는데 그 잣대 가지고 모든 걸 맞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뉴스타트를 우리가 하는 그 목적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 얘기했을 때 그게 돈이 든다, 완펜이라도 든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룰 오브 덤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면 뉴스타트예요. 하나도 안 든다 그러면 뉴스타트인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완펜이라도 페이해야 된다,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출한 식물에는 바이타민 C가 많다든가 어떤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섭취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을 권하는 어떤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뭐 종류대로란 말이 나와요. 식물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까지 다 다르게 해놨는데 과학자들이 그 색깔 다른 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다른 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케미칼들이 다 달라요.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항암제, 항산화제, 항노화제에 해당하는 파이토케미칼이 850여 종이 발견됐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이름을 못 붙여야지. 그거는 비타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치유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골잘 날질 뭐예요? 골고루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면 네, 다 와요. 저절로 오니까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딴 거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이건 C가 이만큼 들어있네. 이건 이만큼 들어있네. 그럼 요거 먹으면 맞겠네.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모래알 하나 가지고 태평양 하나를 다 커버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